땅뚱 곰밭은 곰밭. 어릴 때부터 배를 골마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해 갈 때 어머니가 기생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 뒤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어린 춘향이에겐 이곳은 신세계였고 신분 상승의 발판으로 보였다. 어느덧 어여쁘게 자라 장래가 촉망되던 기생 춘향. 그토록 내노라 하는 부자들과 양반들이 와서 함께하길 원했지만 모두 다 거절한다. 나는 최고의 남정네를 만나 떵떵거리며 살 테야. 그러던 중 자신이 그네를 타고 있을 때 한 사내가 접근해 온다. 집안이 빵빵하기로 유명한 이씨 가문의 장손 이몽룡이 아닌가. 춘향이는 더욱더 매혹적으로 그네를 탔고 역시나 그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리는 몽룡. 그렇게 단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물론 이몽룡은 혼자서이다. 춘향이는 자신에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을 허락하였다. 이몽룡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을 높은 곳까지 데려가줄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몽룡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난다. 하지만 한 해가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 과거에 떨어졌나 보구나. 그때 마침 고을에 변사또가 부임해 온다. 근데 이게 웬일? 변사또는 생각보다 대단한 훈남이었다. 춘향은 즉각 목표를 바꾸고 변사또의 마음을 그리도 쉽게 훔쳐낸다. 춘향이는 긁기 전의 복권 이몽룡보다 긁고 난 당첨된 복권인 변사또를 택한 것이다. 변사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방 등 수하들을 시켜 비단이며 금부치 등을 수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 변사또의 권력을 이용해 해를 가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방 등과 수하들은 변사또보다 춘향이를 더 무서워하는 지경. 그렇게 향락에 빠진 생활을 할 때쯤 춘향이 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전서가 도착했다. 이몽룡이 자신을 찾아와 춘향이를 찾았다는 것. 남루한 차림에 보기 싫었지만 옛적을 생각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잠시 자리를 빈 사이 고침을 봤는데 세상에 거기엔 마패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춘향 어미는 춘향이가 강제로 변사또에게 끌려가 수청을 거절하여 옥에 갇혀있다고 하였다. 춘향이는 자신의 어머니의 임기응변에 아주 만족했고 곧바로 변사또를 제외한 이방과 수하들을 불러 모아 입단속을 시켰다. 자신은 옥중에 갇혀있는 거라고. 수하들은 춘향의 성격을 알기에 바들바들 떨 뿐이었다. 그렇게 이몽룡이 춘향이를 구하기 위해 암행어사 출두를 하게 되고 변사또를 끌어내어 죄를 묻는다. 어리둥절한 변사또. 그때 이몽룡에게 힘없이 안기는 춘향. 보고 싶었다며 자신이 복수하게 해달라더니 변사또에게 다가가 혀를 잘라버렸다.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광경을 목격한 이방과 수하들은 혀를 내두른다. 그리고는 절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발설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렇게 춘향이는 이몽룡의 권력을 등에 업고 또 다른 호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성춘향, 희대의 최고의 꽃뱀이었다. 하늘의 천인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영원히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이가 40이 되어가도록 장가를 못 간 나무꾼이 살고 있다. 그러다가 우연히 노루가 찾아와 사냥꾼으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숨겨주었다. 그 대가로 노루는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노루의 목을 베어버리는 나무꾼. 그는 모모를 홀로 모시고 사는 효자였기 때문이었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노루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크크. 그렇게 도착한 폭포가 떨어지는 호수. 그곳에서 기다리자 정말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무꾼은 그 중에서 제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선녀를 골라 옷을 감추었고 그 선녀만이 날이 밝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 나무꾼 절도죄. 그때 자연스럽게 나타나 선녀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척하는 나무꾼. 선녀는 자신을 위해주는 착한 사람인 줄만 알고 그를 따라 그의 집까지 향하는데 나무꾼 사기죄, 납치죄. 집에 도착했더니 늙은 노모가 자신을 격하게 반기고 며느리감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피운다. 다음날 선녀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마을 전체에 소문을 내어버렸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다고. 그렇게 지내기를 보름째 오갈 곳도 없고
지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선녀는 의지할 곳이 없어 끝내 마음에도 없는 나무꾼과 반강제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 나무꾼 강간죄. 그렇게 나무꾼과 함께 세월을 보낸 지 3년째. 자식도 둘이나 낳았다. 나무꾼 강금죄. 하늘의 천인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영원히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문득 어느 날 도대체 자신의 선녀 옷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너무나 궁금해하는 선녀.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가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머, 이렇게 예쁜 옷이 다 있었다냐. 아들 녀석이 어미를 주려고 이렇게 숨겨뒀나 보구나. 놀랍게도 그건 자신이 잃어버린 선녀 옷이었다. 이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선녀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고 화병과 분노로 인해 피를 한 움큼 왈칵 토해내었다. 피를 닦아내며 선녀 옷을 노모에게서 와락 빼앗아 입고 나무꾼을 찾아간 선녀. 자신이 보고 싶어 마누라가 찾아온 줄 알고 기뻐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나무꾼. 선녀가 내 녀석이 속인 것이냐고 묻자 나무꾼은 모르는 듯. 나무꾼 위증죄. 너무나 큰 분노로 휩싸인 선녀는 나무꾼을 잡아 하늘로 날아올라 그대로 땅으로 떨어뜨려버린다. 나무꾼은 몸이 산산조각이나 죽어버린다. 절도죄, 사기죄, 납치죄, 강간죄, 강금죄, 위증죄를 지은 나무꾼은 죽어서도 불지옥에 들어가 천년간의 벌을 판정받았다. 당해도 싼 것 같다. 청아, 청아, 내 아버님, 이 아비가 눈을 뜰 수 있다는구나. 그런데 조건이 말이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를 팔아서라도 꼭. 심씨, 매일 술만 먹고 기생과 놀아나며 집에선 폭력을 일삼았다. 그렇게 몸을 막 굴려대서였을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 장님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폭력은 그대로. 이를 참지 못하고 딸 심청이를 내버려둔 채 아내가 도망가 버렸다. 덕분에 심청이는 철이 들기도 전부터 아버지의 술 심부름에 술주정까지 견뎌야 했고 집안의 잡일을 모두 도맡아 하였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눈이 뒤집혀버린 심청. 마음속 깊은 곳 악이 눈을 뜬다. 그리고 장례를 약속한 동네 청년 돌쇠와 계획을 시작한다. 먼저 신봉사가 항상 술 마시러 가는 길목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곳 다리에 기름을 부어둔다. 그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진 신봉사는 그대로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물에 빠진다. 그때 돌쇠가 투입되어 자연스럽게 신봉사를 건져주고 목탁을 두드려 중이 온 것처럼 속인다. 중인가? 그러고선 눈을 뜰 수 있다고 알려준다. 단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한다고. 청아, 이 아비가 눈을 뜰 수 있다는데 글쎄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는구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눈만 뜰 수 있다면 저를 팔아서라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봉사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만 티를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지만 이미 그 표정을 다 보고 혐오스러워하는 심청. 그렇게 다음날 떠날 채비를 하고 돌쇠는 스님 흉내를 내며 300석을 잘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심청이는 다른 곳 몸종이 되어 떠난다고. 심청이가 떠났다고 생각한 신봉사는 환호성을 짓는다. 벌써 눈을 뜨게 되면 술 마시고 기생과 놀 생각에 신이 난 것이다. 그렇게 돌쇠와 지내던 심청이는 이 정도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자신의 미모 정도면 왕비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돌쇠와 2차 사기를 기획한다. 자신이 아버지 대신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으로 살아 돌아왔다는 효녀 심청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돌고 돌아 어느덧 왕의 귀에까지 닿아 심청을 궁으로 불렀고 마음뿐만 아니라 그 미모에 반해 왕비로 삼아버렸다. 왕비가 된 심청은 돌쇠를 자신의 친척 오빠라고 속이고 신하로 불러들였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던 찰나 왕이 갑자기 제안한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심청과 돌쇠는 깜짝 놀랐지만 심청은 아버지가 자신이 떠난 사이 행방불명 되었다고 한다. 대신 맹인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한다. 왕은 흔쾌히 허락하고
맹인잔치가 열리는 당일 전국 각지의 맹인을 모았지만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다. 왕은 어쩌면 이미 눈을 떠서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 사실 신봉사는 사기극이었으니 당연히 눈을 뜨지 못했고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오고 있었다. 그때 나타난 돌쇠. 내 목소리를 기억하겠소 신봉사. 오 스님, 오늘이 신봉사 당신이 눈을 뜨는 날이 될 것이오. 저리 갑시다. 오, 너무나 기뻐하는 신봉사. 그리고 스님을 따라 구석진 곳으로 가는데 그렇게 돌쇠에게 살해당한 신봉사. 딸의 앞길이나 막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 맹인잔치. 아버지가 왔다며 소리치며 뛰어가는 심청. 그곳엔 봉사 한 명이 서 있었고 내가 심청이가 맞냐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곤 내 딸을 보자, 내 딸을 보자 를 외치며 눈을 번쩍 뜬다. 아버지, 드디어 눈을. 심청아. 후대에는 이렇게 맹인잔치에 신봉사가 눈을 떠 효녀 심청이를 보았다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 그 남자는 돌쇠의 아버지였다. 오랜 옛날 호랑이 가죽을 쓰고 다니며 잔인한 악행을 일삼는 도적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 도적을 사람들은 호기라고 불렀고 큰 상금까지 걸었다. 한 여인이 떡을 팔고 돌아가고 있다.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을 어서 빨리 보고 싶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여인 앞에 호기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이미 떡은 다 팔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자 곧바로 호기가 휘두른 칼에 팔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3번의 칼부림이 더 일어나고 온몸의 사지가 잘려버렸다.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어서라도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호기는 기괴하게 웃으며 이번엔 이 여인의 자식들을 잡으러 길을 나선다. 호기는 오누이의 집에 도착하였지만 일부러 장난이 치고 싶어졌다. 마치 고양이가 먹잇감인 쥐를 다 잡아놓고 가지고 노는 것처럼. 안에서 엄마가 오길 기다리는 오누이. 이 사내의 힘이면 이 정도문이야 그냥 부수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얘들아, 엄마가 왔으니 문 좀 열어다오. 엄마다. 아니야, 동생을 막아서는 오빠. 지금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데 누구시죠?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그렇다면 여기 문틈으로 손을 넣어보세요. 그러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호기는 틈으로 손을 넣어주었다. 누이는 엄마 손이 맞다며 어서 문을 열어주자고 한다. 하지만 바로 표정이 일그러지는 오빠. 엄마의 손은 몇 번이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틀림없이 엄마 손이 맞다. 싸늘하게 식어있지만 네, 엄마가 맞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는 아주 발이 빨라서 집 앞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있는 북을 밥 한 공기 먹을 시간에 치고 올 수 있어요. 그 북을 그 안에 치고 오면 정말 엄마란 걸 믿을게요. 그 정도쯤이야 우습다며 마지막으로 어울려주기로 하고 재빨리 절을 향해 출발한다. 설사 도망쳐도 어린애 둘인데 금방 잡을 테니까. 오빠는 참기름과 썩은 동아줄을 챙기고 누이의 손을 잡고 집 앞에 높은 나무 앞으로 간다. 그 나무엔 동아줄이 매달려 있었다. 누이와 심심할 때마다 오르내리며 놀던 곳이다. 썩은 동아줄을 튼튼한 동아줄로 갈아두기까지 하였었다. 오빠는 뾰족하고 큰 돌을 나무 아래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나무로 오르는 오빠와 누이. 다 오르고 나서 위쪽에 참기름을 발라두고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로 바꾸어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기가 도착했다. 웃으며 오누이에게 바보들이라고 말한다. 나무에 올라가기 쉽도록 줄을 그대로 두다니. 호기는 나무를 척척 오르기 시작했다. 오누이가 있는 곳까지 거의 오르기 직전 참기름에 발이 미끄러지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줄을 힘껏 잡았지만 힘없이 툭 하고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 그대로 추락하여 정확히 오빠가 두었던 돌부에 정통으로 떨어져 척추가 부서지고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다. 직사한 호기 옆에 엄마의 팔이 보였다. 둘은 엄마의 시체를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호기를 잡은 보상으로 상금까지 받았다. 이 오누이의 이름은 햇님과 달님이었고 후대에는 이름 때문에 이야기가 와전되어 두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었다고 전해졌다. 착한 흥부는 제비를 도와주어 제비가 물어온 박씨로 금은 보화를 받았고, 그걸 본 나쁜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도깨비에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놀부와 흥부. 생각보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을 젊은 나이에 물려받은 두 형제. 평소 알뜰살뜰했던 놀부는 재산을 잘 지키고 키워온 반면 흥부는 노느라 바빴다. 여자와 술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 놀부는 그런 흥부를 꾸짖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동생 부탁에 가게라도 차릴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가게를 차리기 위해 시장으로 향하던 흥부. 그때 사내 3명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 정말이야? 정말로 그 박씨를 심었더니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단 말이야? 아 그래, 여기 금붙이가 그 증거라니까. 세상에, 그 박씨를 어디서 났길래? 금화 20립을 주고 중국에서 온 상인에게 샀지. 금화 20립이면 소 20마리의 가격이다. 그래도 이게 더 이득이야. 실제로 박에서는 금화 100립이 나왔으니까. 와. 그런데 이걸 100일간 길러야 하는데 내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서 심을 수가 없단 말이야. 지나가던 흥부는 그 이야기에 순간 흠칫한다. 정말 낫는 장사가 아닌가. 흥부가 말을 걸자 묘한 웃음을 지는 세 사람. 그리고는 자신에게 금화 20립에 그 박씨를 팔라고 말한다. 팔기 싫다는 사람에게 겨우겨우 사정해서 금화 25립을 주고 사온 흥부였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100일 뒤에 난 큰 부자가 될 거다. 훨씬 이득이니까. 게다가 힘들게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놀부 별채에 얹혀 살며 놀고 먹으며 일은 하지 않고 있는 흥부. 지나가던 놀부. 이 녀석 2달간 놀고 먹고만 하고 있으니 하늘의 부모님께 창피하구나. 한심한 놈. 그렇게 해서 흥부에게 찾아가 한마디 건넨다. 일은 제대로 하면서 살고 있지? 자신감이 넘치며 대답하는 흥부. 아 걱정 마슈. 박씨만 제대로 크면 다시는 날 무시하지 못할 거다. 꼴의 형이라고. 메롱이다 놀부 자식아. 그렇게 100일의 시간이 지나고 지붕 위에 박이 모두 자랐다. 그걸 보고 기뻐하는 흥부. 됐다. 놀부 자식, 놀랄 준비나 해라. 그렇게 놀부를 부른 흥부. 그리고 저 박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자초지정을 듣고 놀부는 크게 노한다. 뭐 임마? 저 박을 금화 25립이나 주고 샀다고? 제정신이냐? 한심한 녀석 같으니. 그래 두고 봐라. 날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거다. 되려 큰소리치는 흥부의 모습에 열받는 놀부. 그렇게 박을 톱질을 하여 가르는데 쩍! 하고 벌어진 박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직 설익은 속밖에. 주저하는 흥부. 이런 말도 안 되는. 뒤에 다가온 놀부의 탄식과 한마디. 이 한심한 녀석아. 그렇게 놀부에게 크게 얻어맞는 흥부. 엎드려 발로 밟혀가며 맞는 흥부. 이 한심한 녀석아. 내가 오늘 네 버릇을 고쳐주마.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무시하며 살겠지. 이대로 평생 무시받으며 살 순 없어. 그렇게 앞에 떨어진 톱을 노려보는 흥부. 톱에 손을 뻗어 놀부에게 휘두른다. 퍽! 가슴팍을 베어 쓰러진다. 놀부의 시체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는 흥부.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짓는다. 흥부는 이야기를 하나 퍼뜨렸다. 착한 흥부가 살고 있었는데 다친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그 박을 키워 기르자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 욕심 많은 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박씨를 받아 키웠는데 그 안에서는 도깨비가 나와 욕심 많은 놀부에게 큰 벌을 주어 놀부가 죽어버렸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었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시대는 도깨비 등 미신을 쉽게 믿는 시대였으니까. 놀부를 바라보는 흥부. 그러게 왜 욕심을 부려 형. 12마왕, 우기기마왕, 뒷끝마왕. 그 작은 마을에서 현주는 그렇게 불렸다. 허구한 날 10인만 걸고 다니는 현주. 생활이 10이었다. 그의 시비를 거는 정도는 상상 초월이라 한 번 당하면 혀를 내둘 정도였다.
그래서 마누라도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떠나버려 홀로 살고 있다. 저러니 혼자 살지. 그러게. 그가 저지른 만행 100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 박씨는 이 마을에서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현주가 오더니 만두 맛 좀 보자며 두 냥을 내놓고는 세 냥만큼을 낼름 집어먹어버렸다. 그래서 왜 세 냥만큼 먹냐며 따지자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랬다. 그리고 두고 보자며 가게 앞에 주저앉아 7일 동안이나 장사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 집 가려고? 맛없어 저리가 다른 데 가. 결국 박씨는 현주 때문에 장사를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해 만두를 더 팔지도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봐야 했다.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동네에 좋기 수십 명 됐다. 나쁜. 관아는 옆 큰 고을에 있었고 자신의 고을 위주로 신경을 썼지 이런 작은 마을까지는 신경도 써주지 않았다. 그래서 더 기고만장해진 현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니 현주는 우연히 길가에 떨어진 감투를 하나 줍는다. 거기엔 쪽지가 하나 꽂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잔혹동화입니다. 요괴 공방이 아닙니다. 도깨비 감투 사용 방법 1. 이 감투를 머리에 쓰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 감투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감투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중얼거리다 가만히 감투를 머리에 써본다. 그러고선 얼마 전 자신에게 따지고 들었던 박씨가 생각났다. 그리고 박씨의 집에 가서 감투를 쓰고 만두를 하나 집어먹었다. 이럴 수가. 박씨는 자신이 와 있는 것도 모른 채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거 진짜잖아. 그 뒤로 마을에 온갖 가게를 돌아다니며 도깨비 감투를 쓰고 마음껏 먹고 다녔다. 못된 놈 등에 날개까지 달아버렸다. 어느 날 현주는 자신의 마을은 좀 질렸는지 도깨비 감투를 쓰고 큰 고을에서 놀기로 결심한다. 규모가 다르구나. 역시 큰 고을. 도깨비 감투를 쓰고 당연하다는 듯이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온갖 음식을 집어먹고 다니기 시작한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보시오. 돈을 주고 가야지. 누구 나처럼 돈을 안 냈나 보군. 크크크. 무시하고 제갈길 가는 현주. 다른 가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집어먹는다. 무거우니 조금씩만 가져가야지. 크크. 그런데 잠시 뒤 포졸들이 시장바닥에 들이닥쳤다. 그리곤 감투를 쓰고 있는 현주를 쳐다보고 네 이놈 간도 큰 놈이 온갖 가게를 다 털고 다녔구나. 여전히 현주는 무시하며 제갈길을 가고 있었다. 당연히 다른 녀석에게 한 말인 줄 알았으니 말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화가 잔뜩 난 포졸들은 현주를 잡아 포승줄로 묶었고 그제서야 현주는 뭐야 내가 보이오? 당연하지 이놈아. 2. 감투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감투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뭐야 설마 내가 모른 사이에 감투에 상처가 난 거 아니야?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고 관아엔 수많은 상소문이 도착해 있었다. 현주가 살던 마을에서 저지른 100여 가지가 넘는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또는 크게 노해 곤장 200대를 치고 감옥에 평생 가둬버렸다. 현주는 왜 보인 걸까? 역시나 도깨비 감투에 상처가 난 것인가? 얼마 전 한밤중 작은 마을에 몇몇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현주 때문에 못 살겠다고. 문득 한 명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릴 때 들었던 머리에 쓰면 투명해진다는 도깨비 감투 이야기를 꺼낸다. 그 감투를 저 녀석에게 주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저 녀석에게 그 도깨비 감투가 있다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무한하잖아요. 문제는 알아서 해결될 겁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은 현주가 보이지만 감투를 쓸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한 사내가 나무를 지고 마을로 향하던 중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한 여우가 덫에 걸려 낑낑대고 있었다. 다리가 걸렸구나. 원주는 덫에서 여우를 꺼내주고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앞으론 조심하렴. 여우도 고마워하는 눈치이다. 그렇게 어딘가로 향하는 여우.
그러다가 연기와 함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여우.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그 남자는 인간의 냄새가 난다며 어딜 다녀왔냐고 묻는다. 딸은 자신이 덫에 걸려 인간 남자가 구해줬던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우는 원준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원준은 나무를 열심히 베어 그걸 지고 가 시장에 가져가다 팔았다. 그리곤 그 돈으로 약을 구해 집으로 향했다. 알고 보니 아픈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는 효자였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담 너머에서 모두 지켜보는 여우. 엄청 착한 사람이었잖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힌다. 달이 뜬 밤, 꼬리가 10개 달린 여우가 서 있다. 그는 사실 여우의 아버지이면서 이 산의 산신이다. 여우 소녀가 산신을 찾아왔다. 그리곤 그 남자를 돕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산신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안 된다며 인간을 믿지 말라고. 그러자 자신이 그 남자에 대해 보증한다며 꼭 돕고 싶다고 한다. 그럼 그자를 시험해보겠다고 한다. 다음날 산신은 인간의 형태로 원준을 직접 찾아가 방법을 일러준다. 3일 만에 죽은 자의 무덤에서 죽은 자의 다리를 잘라 끓여 어미에게 먹이면 어미의 병이 모두 나을 것이라고. 정말이죠? 정말 그렇게 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뒤로 나무를 팔러다니며 3일 안에 죽은 자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두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아니 글쎄 그렇게 멀쩡하던 처녀가 피명 행사를 했다는구먼. 아이고 어떡해. 원주는 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그 처녀의 무덤 위치까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달빛만 하늘에 박혀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원주는 집을 나선다. 숨을 가쁘게 쉬며 자신이 쓰던 도끼를 끌고 가고 있다. 어딘가로 향하는 원주.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원준이 도착한 곳은 낮에 두 아낙네가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무덤. 막상 무덤을 파려고 하니 고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온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처녀가 곱게도 누워있다. 이제 다리를 잘라야 한다. 정말 두려움에 밀렸지만 아픈 어머니를 생각하며 도끼를 높이 쳐들고 팍! 다리 한쪽을 잘라내었다. 덜덜 떨며 다리 한쪽을 들어올리는 원준. 그래서 갑자기 죽었던 처녀가 귀신이 되어 일어나 자신에게 소리치며 다가왔다. 내 다리를 내놓으라며 그녀는 원준에게 콩콩 뛰며 다가왔다. 그렇다.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원준은 미안하다고 외치며 무조건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원준이 잡히기 직전 어딘가에서 도와주는 봄의 손길. 그렇군의 원준은 처녀 귀신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숨을 고른 원준은 가마솥에 물을 끓여 잘 나온 다리를 넣어 뚜껑을 덮었다. 한참을 끓이고 뚜껑을 열자 거기에선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며 자신이 잘 나왔던 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산삼뿌리 한쪽만 담겨 있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그 물을 먹이자 씻은 듯이 병이 나은 어머니. 원준과 어머니는 서로 얼싸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사건 발생 3일 전, 여우소녀는 어서 빨리 그 청년을 돕고 싶은데 이 동네엔 최근에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여자를 하나 죽여 시체를 만들었다. 미소를 짓는 여우소녀. 이제 그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여자의 무덤으로 가 여자의 시신 대신 천년 묵은 산삼을 놓자 산삼이 알아서 처녀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준비 완료. 원준님, 꼭 이 시험을 통과하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곰 버튼 곰박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